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서 가자 지구를 봉쇄하면서 제5차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가자 지구 봉쇄에 대해서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살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상당히 바쁘시죠? 네, 정신없습니다. 굉장히 그 중동 정세가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전쟁과 경제는 항상 역사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해서 네. 이걸 한번 좀 쭉 지켜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네. 일단 중동 전쟁 굉장히 오래 지켜봐오셨을 거고 연구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적의 군대라고들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 또한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마스가 로켓을 쏜 거는 뭐 항상 있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로켓을 쏘고 네. 이스라엘이 그거를 아이언돔으로 잡고 그다음에 보복으로 공습을 하고 네. 항상 이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로켓을 20분 안에 하마스 주장으로 한 5,000발을 쐈고요. 네. 그래서 아이언돔이 무력화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그 시간에 요격할 수 있는 그 한정된 수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그것만 쏜 게 아니라 병력을 그대로 이스라엘 땅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놀란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전 세계가 놀란 게 그거고요. 1973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래로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비이스라엘 전사나 군인들의 목숨을 잃고 영토를 점령당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민간인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민간이든 민간인이 아니던 그 땅에 들어온 거, 네. 들어온 게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그 동안에는 자기 땅에서 공격만 했는데 네.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가서 공격을 했고 거기에다가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네. 학살을 했죠. 그러니까 민간인의 피해도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한 게 73년 이후로 처음이다. 처음이죠. 1973년 이후로 네,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사망자도 많이 일어났고 인질도 상당히 많이 지금 데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응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전무후무한 사건을 만나서 네. 국민들 감정이 격앙돼 있고요. 반드시 하마스를 응징을 하겠다. 응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이고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허탈함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말리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말리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내에서는 국민들의 마치 미국이 9.11 때에 느꼈던 그 감정들을 갖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말리거나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말리려고 그러면 그럼 9.11 때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네. 미국도 할 말이 없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그 음악 축제 이런 곳에서 민간인들이 피할 곳도 없이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내 친구, 내 이웃 그리고 나의 오빠, 가족 언니 뭐 이런 가족 같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것이니 이제 분노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네, 일단 그러니까 사실 군인도 아니고요. 네. 아니 군인이 1,000명 이상 죽어도 그 문제인데 네. 이거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 이유 없이 민간인들이 예를 들면은 뭐 내려오는 그 하마스에게 뭐 총을 쐈다거나 그래서 죽었다면은 그래도 문제인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도륙을 당한 거잖아요. 네. 이게 큰 겁니다. 네. 뭐 국제사회, 이스라엘 사람들 뭐 모두가 지금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뭐 분들도 있고 언론도 있긴 하지만 많은 그 국제사회 언론도 그렇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왜냐면 하마스라는 조직이 들어와서 싸운 거지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하시면서 하마스를 지원해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마스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마스는 도대체 어떤 조직인 겁니까? 발음을 좀 멋있게 할 거예요. 하마스입니다. 네. 네, 하마스. 그래서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아랍어의 앞자만 딴 거예요. 예, 이슬람 저항 운동.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슬람적인 색채를 네. 가지고 있는 거고 1987년에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시작하거든요. 민중 저항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단체고 그 당시만 해도 반이스라엘 기치를 내세우기보다는 피에로 당시에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움직이고 있었던 유일한 단체인 피에로 팔레스타인 네. 해방 기구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순응하고 무기력하다. 투쟁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면서 나온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좀 갈라졌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네. 연약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조직이고 그러니까 강경파죠. 네. 그런데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와 이슬람 저항 운동 하마스가 다른 점은 하마스는 이슬람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요. 네.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는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로 하는 거고 하마스는 그게 싫은 거예요. 네. 어떻게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과 얼굴을 대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88년에 하마스 헌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될 존재지 공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협상 자체가 안 협상 자체가 안 돼요. 지금도 국가를 인정하지 네. 않습니다.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88년의 헌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완전히 쫓아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이 지금 가자나 여르단강 서안이 네.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예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예 본토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네. 전통적인 팔레스타인이다. 네.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하마스고요. 2017년에 와서 잠깐 1967년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땅을 많이 뺏어갔거든요. 그 전에 국경선언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비쳤어요. 네. 그 말은 그러면 67년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은 인정을 하는 거냐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정을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67년 국경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멸 네. 이스라엘 멸망은 하마스가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이고요. 만약 그거를 지도부가 또 포기를 한다 그러면 또 강력한 또 다른 세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이 자체적으로 건들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반감이에요. 계속해서 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강경한 태도를 대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마스다라고 네, 하마스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가 사실은 1987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조직이라면 네. 왜 지금 공격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 꾸준히 거의 매해 연례 행사처럼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컸죠. 굉장히 컸죠. 네. 사실은 이 하마스가 이렇게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 선거에 처음으로 나와서 하마스가 정당으로서 성공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진출한 거군요.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성공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정당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조직으로 시작한 겁니다. 조직 안에 그래서 조직으로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정당으로 2006년 선거에 나와서 가자 지구를 휩쓸었어요. 네. 그리고 총 득표율은 그 당시에 약 44%인데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던 파타당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파타당이 약 1% 정도 됐거든요. 앞서서 강경하지 않아서 강경하지 않은, 네. 했던. 그러니까 네. 득표율은 3%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의석수는 한 30석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70석이고 한 72석 정도, 40석 좀 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에서 그러면 이 선거에 이겼으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실질적으로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다스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자치정부가 다스리는 나라가 쪼개진 상태고 네. 여기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네탄야후 정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고요? 네탄야후 정부가 하마스를 키운 거예요. 카운터파트로.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대치되는. 그러니까 대치되는 이 팔레스타인을 분열시키기 위한 네. 작전이기도 하고 하마스를 카운터파트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마스를 이렇게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 네탄야후 정부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네요. 그러니까 하마스나 네탄야후 정부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마스도 평화협정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1993년에 이츠하크 라빈 당시 이스라엘 총리, 그분 진짜 강경파입니다. 그분이 강경파고 그분에게 뭐 보수냐 아니냐 따진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보수 중의 보수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평화의 길을 선택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이 맨날 이거 싸우면서 공포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해서 공존을 하자.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아라파트가. 그래도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잡은 거를 반대한 그 오슬로 협정을 반대한 게 하마스고 오슬로 협정을 반대한 게 현재 네탄야후 정부예요. 강대강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던 93년의 평화협정을 완전히 깨고. 양측이 다 없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대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전한 이스라엘, 평화 공존 가능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으로 93년의 모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반대하고 없애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결국에는 근본적인 토대는 그런 배경에 있지만 그럼 이게 촉발된 어떤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10월 7일에 이제 단행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뭐 시기적으로는 50주년 기념 공격이기도 해요. 50주년이요? 네, 73년 10월 6일 안식일이자 속죄의 날 단식일에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선제 공격해가지고 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로부터 딱 50년이 돼서 이번에는 하루만 차이 나요. 10월 7일이고 역시 일요일입니다. 초막절 바로 끝난 명절 뒤에 일요일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시점은 그걸 제대로 잡은 건데 그럼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맞춰서 했느냐.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이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해묵은 싸움을 끝내고 그러니까 뭐 둘이 직접 싸운 것보다는 계속 눈치 싸움하고 서로 세력 싸움을 했죠. 팔레스타인 문제 가지고. 근데 그 수교를 하자. 수교를 하고 계속 지금 그 진행되고 있었고 수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거의 유일한 조건이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하든지 어떤 거를 이스라엘이 성의를 보여라. 그래야지 우리 사우디가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마스를 불러서 해결할까요? 하마스는 안 부르죠. 하마스는 안 부르죠. 하마스는 완전히 소외되죠.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자치정부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로서는 소외된 거죠. 첫 번째는 소외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손을 잡으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하마스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국가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원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회방을 놓기 위해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이 싫어해요. 이란과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에 뒤에서 조종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마스 자체적으로도 이걸 깨야 되는 논리가 있는데 그걸 깨면은 같이 이스라엘이 저항을 하고 있었던 세력들에게는 같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리고 뭐 다시 이제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하마스는 일종의 자기의 목적은 성공한 거죠. 그러네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랑 그 협정 맺으려고 하던 거 일단 중단, 보류를 네. 해놓은 상태고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표명도 한 상태. 네, 그 말을 잘 봐야 네.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거죠. 네. 팔레스타인의 불쌍한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거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마스는 별로예요. 네. 하마스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마스는 얘기거리가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그런 부분만 봐도 하마스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까워지는 걸 싫어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마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원했던 소개의 목적은 어느 정도는 지금 달성을 한 달성한 거죠. 상태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하는 얘기가 그건 거죠. 우리가 같은 아랍어를 쓰는 같은 사람들 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쉽게 말하면은 폭탄을 던진 거죠. 네. 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고 있던 그런 관계가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하마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많은 민간인을 희생시켜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정보망, 모사드라는 정보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군사력도 세계 최고로 갖추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뚫렸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저 놀래가지고요. 네. 작전인가 했었어요. 그냥 작전인가? 그런데 네. 그러기에는 들어와가지고 그 축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하마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것은 이집트 쪽에서 감지를 해서 이미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측에 알렸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대응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보통 정보들이 오면 다 취합을 하거든요. 네. 그럼 취합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밀렸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 네. 가자가 문제가 아니라 웨스트 서안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있었지만 정보를 선택하고 채택하는 데에서 중요도를 어떤 게 있는가를 하는 그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 능력이 떨어진 건데 그게 왜 갑자기 떨어졌느냐?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다라는 군대라는 허상 때문에 네. 당연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고전할 줄을 다 생각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약하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를 지금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예. 그런데 하마스가 공격 시점을 기가 막히게 잡은 것도 이스라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법 개혁을 한다고 네타냐후 정부가 사법 개혁을 밀어붙였고 그걸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래서 거의 뭐 나라가 거의 내전 상태로 할 정도로 쫙 반으로 나눠진 네. 상태여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예비군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예비군이 진짜 뛰니까 예비군이 전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예비군들이 나 전쟁 나도 안 나가겠다 할 정도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모든 게 제대로 작동을 했겠느냐. 태업도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자체 평가가 분명히 나올 네. 거고요. 그때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방심을 한 거냐 아니면 뭐 그 흔히들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시는 분이 얘기하듯이 음모론이 있느냐, 예, 알고도 일부러 당하고 반격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음모론도 얘기를 해요. 네, 응집시키기 위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그 네. 가치를 거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가자 지구가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잖아요. 지상전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지금 거의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 자체가 가자 지구로 지금 속속 몰려들었거든요. 네, 네.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이 일어날 건데 사실 전쟁에서 지상전이 상당히 비참한 결과를 낳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잖아요. 그럼 지상전이 지금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이 들려오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근거로 드는 거는 거의 동감할 만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이. 1,000명 이상이 죽었으면 이거는 이렇게 당해놓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국내 여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하자니 분명히 자국 군대도 피해가 봐요. 예, 시가전을 하면은. 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는 다른 아랍 국가들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네.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스라엘의 선택이 만약에 시가전을 선택을 한다. 진짜 그 지상전을 투입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국 군대가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아무리 정보 시설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이 발달해서 가자 지구를 눈에 쏙 공부를 다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수십 년 살아온 사람과 갑자기 공부만 해서 들어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네.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 땅굴을 다 파괴하지도 못할 거고. 그 땅굴이 있다면서요? 예, 땅굴이 네. 뭐 촘촘하게 지하철보다 네. 더 촘촘하게 얽혀 있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요.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거든요. 파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안 죽겠습니까? 사실 그 지상전이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도 참 비참하다 참담하다 싶은 것은 아무리 민간인들을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있는 민간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과 민간인이 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애꿎은 또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스라엘 대통령이 가자에는 민간인과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범죄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말은 민간인 죽여도 문제가 없다. 네. 다 이 공격에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민간인 많이 죽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그 이미지 타격도 되고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처럼 네.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지상군을 들어간다고 그랬었을 때 이거를 그냥 아랍 국가들이 그래 이스라엘 맞았으니까 너도 보복해라 하고 내버려 둘 수가 않겠죠. 없어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을 게 뻔하는데 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여러 아랍 국가들의 여론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또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예를 들면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상전 투입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폭격도 멈추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도 보니까 지상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스라엘도 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아예 경고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러한 의견을 무시를 한다면 네. 그러면 외교 수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던진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던진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주말부터 군대만 직결해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날씨 때문이라고. 예, 나오더라고요. 일단 날씨는 안 좋긴 네. 했어요. 네. 갑자기 모래폭풍이 불어가지고. 네.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지상전 들어가는 게 외부적인 여론도 그렇지만 들어갈 경우에 지금 이란은 바로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헤즈볼라 네. 공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 공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이란을 등에 업고 있는 헤즈볼라의 공격. 네.
뭐랄까요, 힘이 좀 비슷한가 보죠. 헤즈볼라랑 헤즈볼라는 그냥 정규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남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사이에 북쪽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이면 전선이 2개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 항모를 배치를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미국도 지금 그래서 이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상황이 안 좋은 게 이게 아랍 세계에서 전체가 다 들썩거리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고 유대인들이 많았고 수교도 맺은 모로코도 수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반이스라엘 데모를 시작했어요. 튀르키예도 반이스라엘 데모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는 튀르키예는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이라는 구호까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주로 이란에서 많이 나오는 구호인데 네. 그 나왔죠.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란은요, 이란 정부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서 싸울 이란 국민들을 받겠다고 소셜 서비스 했더니 250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네. 지금 민심이 들썩들썩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끝난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랍 국가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을 동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한테 계속 압박을 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더 심각한 건 미국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에 이 아랍의 민심이 좋겠습니까? 중동 민심은 완전히 돌았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입장에 처해 네.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견제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요즘 가장 좀 힘이 세지고 있는 그런 네. 나라들을 또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미국도 좀 개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갈 것이다. 뭔가 이게 좀 분수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은 네탄야후 총리가 연대감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연대감, 이스라엘 편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게 좋다 해서 초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 두 정상이 만나질 않았어요. 그 바이든 원래 미국 정상은 이스라엘 총리가 취임하면 제일 먼저 부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네. 지금까지 부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이 비형 기회로 좀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오는 메시지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지지 메시지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건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막으면 이 미국의 위상이 올라가죠. 근데 그렇겠죠. 이거를 네. 이스라엘 편만 들어서는 지금 중동에 들썩거리는 반미 감정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진짜 곤혹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오는 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지지하는 성명만 아닐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도 뭔가 압박 카드를 가지고 오고 반대급부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뭐 상상의 나래를 뽑는다면 제가 성일관 박사의 의견을 조금 더 갖고 와서 제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네.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얘기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다 지상전 안 하고 공습 그만하면 다시 우리가 수교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물밑에서는. 물밑에서는. 네. 왜냐하면 블링컨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박대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네. 몇 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결론은 블링컨은 뭐라 그랬냐면 생산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대단히 무례함을 당했어요. 네.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불쾌하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빨리 막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지 않으면은 지상군 들어가면은 시민 죽을 건 뻔한데. 네. 그럼 그 후폭풍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국민이 죽은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말 그대로 대를 더 큰 거를 위해서, 더 큰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금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점. 네.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사실 9.11 테러의 악몽을 겪은 미국,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내년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의 정세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 미국인들의 악몽을 어떻게 또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사우디라는 나라가 커졌기 때문에 또 사우디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게 조만간에 좀 어떻게 될지 향방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임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왔을 때 오늘 한 말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